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제 이름은 아마 심리학 교과서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평생 탐구했던 주제는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이끄는 거대한 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정말 자유로웠습니까? 연애와 결혼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믿습니까? 쇼핑을 할 때 광고나 남들의 눈과 전혀 상관없이 소비한다고 확신합니까? 겉으로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바로 무의식이 그 선택을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봅시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흔히 안정된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정말 나의 열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 세대가 경험한 불안, 사회적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에 새겨져서 내린 결정일까요? 마찬가지로 연애와 결혼에서도 나는 나답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 어린 시절의 경험, 드라마와 미디어가 심어준 이상적 사랑의 이미지가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소비 습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필요한 걸 산다고 말하지만 명품 가방이나 최신 스마트폰을 꼭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무의식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주제, 무의식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선택은 나의 의식적 의지인가? 아니면 무의식의 그림자인가?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제 연구와 사유의 여정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심리학적 정의를 넘어섭니다. 저는 무의식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개인 무의식, 다른 하나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억눌렀던 감정, 잊고 싶었던 경험, 혹은 너무 사소해서 의식하지 않은 기억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너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만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한 사회, 한 문화 전체에 공유된 심층 구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문화적 상징과 신화, 전통 속에 휩싸여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은밀히 규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과 가정이라는 인생의 정형화된 경로는 바로 집단 무의식의 산물입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누른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나는 착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분노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 술자리에서 폭발하거나 타인을 향한 공격적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이 진로 선택, 사랑, 소비 습관에 미치는 영향도 이와 같습니다. 의식은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성장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정말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 사회 집단의 무의식적 영향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의 인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셀프 실현의 길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한 목표였습니다.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 봅시다. 첫째, 진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상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안정과 보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 세대가 겪은 경제 위기,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상은 무의식적 두려움이 결정을 대신한 것이죠. 둘째, 사랑과 연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랑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어 연애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서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는 차가운 연인을 반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살펴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닙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최신 전자제품을 사는 행위는 나의 지위를 증명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이 무의식을 교묘히 자극합니다. 이 제품을 가지면 당신은 더 멋진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죠.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 결핍 때문에 지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시는 결국 같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자각하지 못한 채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정말 내 의지인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매일 아침 꿈을 기록하면 반복되는 상징과 패턴 속에서 나의 억눌린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타인의 모습 속에서 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이기적이야 라고 느낄 때 사실은 내 안에 억눌린 욕망이 투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 결정에 두려움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감정 일기 쓰기, 억눌린 감정을 언어화하면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나는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기록하십시오. 의식적 소비 훈련, 물건을 사기 전 이것이 진짜 필요인가? 아니면 내 결핍을 메우기 위한 환상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무의식은 점차 빗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화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진로, 사랑, 소비, 관계,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정말로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무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때로는 운명처럼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을 때 무의식은 더 이상 운명의 족쇄가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무의식을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자기 발견의 출발점입니다. 무의식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와 문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면서 동시에 역사와 신화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품은 무의식은 사실상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면 열심히 해야 산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이 무의식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정치적 선택, 심지어 국가의 진로까지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대중은 더 강력한 지도자, 더 안정적인 제도, 더 통제된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개인이 불안하면 안정된 직장을 찾듯 사회 전체가 불안하면 권위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나 투사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욕망과 두려움은 타인에게 던져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타인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며 비난합니다. 이 현상을 한국 사회의 온라인 문화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과 댓글창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사실 억눌린 자기 감정이 안전하게 발산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직장 상사에게, 부모에게, 사회제도에 말할 수 없었던 분노가 온라인에서 낯선 타인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분노의 뿌리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의식과 창조성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무의식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창조적 자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자신의 작품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시인이나 작곡가가 무의식의 깊은 샘에서 영감을 길어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는 억눌린 욕망과 상처가 담겨 있으므로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내려가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속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의식과 싸우지 말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억압하면 그것은 괴물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인정하고 대화하면 그것은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국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안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아라고 부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강력한 그림자가 되어 삶의 여러 부분을 잠식합니다. 반대로 불안을 솔직히 바라보고 그것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경청할 때 불안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에서 불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정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에서 불안은 속삭입니다. 너는 부모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소비 습관에서 불안은 경고합니다. 너는 스스로의 가치를 물건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에 맞는 얼굴을 씁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나는 직장이 곧 나다.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전부다라고 믿는 순간 진짜 자아는 억눌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페르소나의 가면 속에 갇혀 삽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SNS에서 행복한 사진을 올리지만 실제로는 우울한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는 지금 진짜 자신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징 일기 쓰기, 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눈에 띄는 상징을 기록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갈등 분석, 반복되는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나의 그림자를 찾아내십시오.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만 유난히 화가 나는지 살펴보면 억눌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활동 참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같은 예술적 활동은 무의식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한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인과 집단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체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과 화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자이자 또 다른 나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무의식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수면 위에 떠있는 의식은 단지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두려워해 바닷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배는 언제나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잠수하여 바다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항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십시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지혜와 창조성의 원천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사회와 집단 무의식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이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이끄는지, 그리고 사회적 집단 무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조금 다른 차원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무의식은 단지 심리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 내면의 깊은 구조가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문화적 상징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저는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원형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에서, 동양의 손오공에서, 현대 영화의 슈퍼히어로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징은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무의식적 구조의 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로 선택과 사랑, 소비 습관 속에도 이러한 원형이 작동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이유에는 단순한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영웅 원형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안정된 길을 거부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은 무의식 속에서 모험하는 자의 상징을 좇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이상형은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원형적 이미지가 상대에게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상적 그림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연애의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낳습니다. 소비 습관 또한 원형적 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로고에 매혹되는 것은 단순한 상업 전략이 아니라 로고 자체가 상징적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사과, 나이키의 체크, 스타벅스의 여신은 모두 무의식의 상징 체계를 자극합니다. 소비 행위는 소유가 아니라 상징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개인적 심리의 저수지가 아니라 인류 문화의 근원적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의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대조를 소개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 내면의 무의식과 비슷한 것을 탐구해왔습니다. 불교의 아레야식, 유교의 심성론, 도가의 무. 개념은 모두 의식으로 포착되지 않는 깊은 층위를 가리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동서양이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동양적 전통은 무의식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의라는 개념은 이성적 설명을 넘어서 무의식의 정서적 결속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이 또한 무의식의 힘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현대사회의 맥락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거대한 기술 역시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검색 엔진은 우리의 호기심을, SNS는 우리의 인정 욕구를, 온라인 쇼핑은 우리의 결핍 충동을 반영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무심코 열고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앱을 누르는 순간 그것은 의식적 선택이라기보다 무의식적 습관의 발현입니다. 광고 알고리즘이 나의 취향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계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기계가 내 무의식을 이용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기술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술 사회에서 더욱 취약해집니다. 자신의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조종에 휘둘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의식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무의식을 억누르는 사회는 분노와 불안을 키우지만 무의식을 탐구하는 사회는 창조와 혁신을 꽃피웁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회가 바라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연애를 할 때도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무의식이 투사한 환상인가? 소비할 때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물건인가? 아니면 무의식의 상징인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진정으로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택당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조종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주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림자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무의식을 이해하고 의식화하는 순간 선택의 주도권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운명의 역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운명을 따라가는 삶에서 운명을 창조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십시오. 독서와 사색, 대화와 기록, 예술과 명상,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개인의 심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의식은 결코 개인적 차원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사회제도, 역사적 사건, 심지어 인류가 살아가는 문명의 궤적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의식과 사회제도를 살펴봅시다. 사회는 언제나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합니다. 법과 제도, 규범은 의식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억눌린 무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실함과 근면함은 미덕으로 칭송되지만 동시에 휴식에 대한 죄책감,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무의식이 제도를 통해 강화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입시 경쟁 제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한 낙오에 대한 공포, 비교와 경쟁에 의존하는 정체성이 제도화된 결과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제도가 다시 무의식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과 집단 갈등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억눌린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듯 사회도 억눌린 그림자를 다른 집단에 투사합니다. 인종 갈등, 지역 차별, 세대 갈등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가 외부에 던져진 결과입니다. 세계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반복되는 세대 갈등을 생각해 봅시다.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 기득권자라는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반대로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를 책임감이 부족한 세대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자기 세대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내며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의식과 신체적 표현입니다.
무의식은 단지 정신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긴장해 어깨가 뭉치거나 시험 전날 반복적으로 배가 아픈 것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신체를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몸이 아파야 휴식할 수 있는 문화가 강합니다. 스스로의 피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억눌렀다가 몸이 병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몸은 결국 의식에게 강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을 이해하는 작업은 곧 몸의 언어를 해석하는 작업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무의식은 삶과 죽음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명의 끝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완전한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단절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 그것은 하나의 전환입니다. 동양의 윤회 사상, 서양의 부활 신화 모두 무의식이 투영한 집단적 상징 체계입니다. 인간은 단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의미 있는 죽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로와 사랑, 소비에서도 단순한 만족을 넘어 의미를 추구합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가? 이제 이 논의를 다시 일상으로 끌어와 봅시다. 진로에서 의미 없는 안정은 결국 무의식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번아웃에 빠집니다. 사랑에서 진짜 만남이 아닌 환상에 매달리면 무의식은 공허함으로 응답합니다. 그것은 이별 후에 깊은 상실감으로 드러납니다. 소비에서 단순한 물건 구매로는 무의식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사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무의식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불안, 갈등, 질병, 공허로 드러나고 받아들이면 창조, 성장, 의미로 전환됩니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의 포로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비유하자면 마치 심연 속에 잠들어 있는 용과 같습니다. 그 용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면 용은 끊임없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러나 용을 마주하고 길들이면 그 용은 내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사랑에 빠질 때, 소비의 유혹 앞에 설 때 반드시 한 번 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작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음성입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다 보면 우리는 늘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의식은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의식은 늘 현재에 머뭅니다.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경험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다른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무의식 속의 감정과 기억은 시간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현재처럼 생생하게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령 학창시절 발표 도중 망신을 당한 경험이 무의식 속에 깊게 새겨졌다면 성인이 된 후 회의 자리에서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무의식이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현재의 순간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은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고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현재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을 단순히 과거의 쓰레기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기억의 저장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언어와 무의식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언어는 인간 의식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관계를 맺고 현실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종종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어의 틈새, 실수, 말의 왜곡을 통해 드러납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실언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것을 무의식의 무심한 등장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심코 상대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 잊고 싶던 사건의 단어가 계속 입에 맴도는 것은 무의식이 언어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특징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인들은 종종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는 사실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불일치는 무의식이 가려진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쓰는 말의 뉘앙스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말의 표면보다 말하지 않은 틈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무의식과 꿈의 술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꿈은 무의식의 직접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창조적 상징으로 의식의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 소설가가 쓴 이야기, 작곡가가 만든 선율 속에는 무의식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때 그것은 작품이 당신의 무의식과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울림을 주는 것도 단순히 문화적 상품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 집단의 욕망, 해소되지 못한 갈망 같은 무의식적 요소가 강력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집단 무의식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개인 무의식을 해방하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무의식과 자유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의식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이 지배하는 선택은 과연 자유일까요? 어떤 청년이 의식적으로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그 선택이 사실은 부모의 기대, 사회적 시선, 억눌린 불안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규정되었다면 그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무의식이 그 선택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자유의 착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란 무의식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무의식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유는 허상이며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깊은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자유란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제약을 자각하는 상태에서 가능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의식과 미래, 사회를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빅데이터가 우리의 욕망을 읽어내는 시대에 인간의 무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 사회는 무의식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클릭한 영상, 멈추어 본 광고,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에서 무의식의 흔적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개인의 은밀한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로 수집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도전입니다. 무의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기술의 소비자가 될 뿐이지만 무의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술 시대에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의식은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흔들며 미래를 예고합니다. 무의식은 언어를 통해 무심히 드러나고 예술과 꿈에서 상징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무의식을 모른 채 자유를 외치는 것은 환상이고 무의식을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읽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단지 심리학적 훈련이 아니라 철학적 삶의 태도입니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길이며 동시에 미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무의식은 권력과 제도의 작동 방식에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먼저 무의식과 권력 관계를 살펴봅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고 믿지만 사실은 무의식적 욕망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자에게 찾아오는 권태, 끊임없는 지배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과도한 집착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반대로 권력을 가진 이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역시 무의식적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명하복의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권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가상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메타버스, 온라인 게임, SNS 아바타 속에서 또 다른 자아를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상세계 속 자아가 종종 현실보다 더 솔직하게 무의식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는 억눌린 욕망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이는 현실에서 수줍지만 온라인에서는 과감하고 공격적입니다. 또 어떤 이는 현실에서 힘이 없지만 가상세계에서 영웅 캐릭터를 통해 무의식 속 권력 욕망을 충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가상세계는 무의식의 무대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숨겨진 자아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 경험이 단순히 해방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선택과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게임 속 캐릭터에 몰입할 때 무의식은 그것을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가상과 현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의식과 종교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종교적 상징을 만들어 왔습니다. 신과 악마,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은 모두 무의식의 원형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기도, 굿, 절과 같은 행위가 이어지는 것도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무의식의 집단적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 경험하는 평안, 두려움, 초월감은 무의식의 깊은 차원과 만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교를 단순히 미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의식과 대화하려는 장엄한 상징 체계입니다. 종교적 언어를 잃은 사회는 무의식을 표현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 헤맵니다. 오늘날 심리학과 대중문화가 종교적 기능을 대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의식과 돈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욕망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상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돈이 동일시되는 것은 경제 구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안전과 인정, 생존을 돈의 형태로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것은 돈이 무의식 속 궁극적 안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더 필요해 보이고 소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투영된 무의식의 욕망입니다. 무의식은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 개인이 가진 상처가 가족, 조직, 사회에 반복적으로 전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물림되는 가정폭력, 억눌린 감정의 세대 간 전승은 무의식의 집단적 작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치유는 개인 차원에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실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억눌린 그림자를 나누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심리학 카페, 마음, 치유 모임, 집단 상담 같은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공동체적 방식으로 드러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영역을 기억하십시오. 권력, 가상세계, 종교, 돈, 공동체. 이 모든 것에서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권력에 휘둘리고 가상에 도피하며 종교를 오해하고 돈에 중독되고 공동체에서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권력은 책임으로, 가상은 창조의 공간으로, 종교는 상징의 지혜로, 돈은 도구로, 공동체는 치유의 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인간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과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무의식과 자연을 살펴봅시다. 인간은 문명을 쌓아 올리면서 자연을 통제하고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여전히 자연의 언어로 작동합니다. 바람, 비, 바다, 산과 같은 이미지가 우리의 꿈과 상징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단순한 두려움 이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 무의식 속 원초적 두려움과 경외심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도시 속에서 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캠핑, 등산, 바다 여행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선 인기를 얻는 이유도 무의식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무의식이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둘째, 무의식과 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교육은 의식을 키우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교실에서 받는 칭찬과 꾸중, 시험 점수와 성적표는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 자아상을 새깁니다. 한국의 입시 문화는 청년들의 무의식 속에 나는 점수로 평가되는 존재라는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성취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실패를 치명적인 자기 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교육은 무의식을 빚어내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이란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셋째, 무의식과 젠더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단순히 문화적 규범이 아니라 무의식적 구조 속에서 강화됩니다. 남성은 강해야 한다. 여성은 돌봄을 맡아야 한다는 오래된 상징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연애와 결혼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각자가 가진 무의식적 젠더 기대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사랑에게 기대한다면 그는 배우자에게 과도한 돌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강한 아버지의 형상을 투사한다면 현실의 파트너에게서 끊임없이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젠더 갈등은 단순히 사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새겨진 상징 체계의 충돌입니다. 넷째, 무의식과 정치를 보겠습니다. 정치는 표면적으로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대중 무의식이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영웅처럼 숭배되거나 반대로 악마처럼 혐오되는 현상은 정책의 합리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 속의 구원자 원형과 적대자 원형이 투사된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의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극화 역시 대중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희망을 투사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은 이성적 토론으로 해결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충성이나 적개심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무의식과 유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된 무의식이 순간적으로 해방되는 장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풍자 코미디, 패러디 영상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억눌린 불안을 웃음으로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유머는 무의식을 드러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지한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농담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무의식을 우회적으로 해방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일수록 유머가 넘치고 억압된 사회일수록 웃음이 사라집니다. 저는 무의식을 단순히 개인 심리학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향한 우리의 태도, 교육과 성장의 경험, 젠더 관계, 정치적 선택, 웃음과 해방의 순간까지 모든 영역에 스며 있습니다. 무의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신이 왜 자연을 동경하는지, 왜 교육이 상처로 남는지, 왜 사랑에서 반복적으로 갈등하는지, 왜 정치가 종종 광신처럼 흐르는지,
왜 웃음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현상 속에서 더 깊은 인간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무의식을 탐구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기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 속에서 떠올리는 기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은 망각된 기억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억을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능동적 힘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 여행에서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는 즐거움만 기억하고 누구는 싸움의 긴장만 기억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무의식이 선택적으로 편집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실제로 없었던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위조된 기억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무의식이 현재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새로 쓰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기억을 재해석해 현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극작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확신조차 무의식의 편집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습관을 단순한 기호나 건강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음식에도 강하게 개입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밥 먹었니? 라는 인사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 되는 이유가 바로 무의식의 힘입니다. 밥은 단순히 영양분이 아니라 관계와 소속감을 상징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결핍을 채우려는 충동이 음식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 음식으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무의식과 공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인간은 단순히 공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무의식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방에서도 안락함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넓은 공간에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도 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곧 자기 가치로 이어지는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서 집이 안정과 자존감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붐비는 카페, 늘 켜져 있는 편의점. 불빛은 도시가 집단 무의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시의 빛은 사실상 불안을 잊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욕망의 반영입니다. 반대로 시골 풍경이 주는 평화는 인간 무의식 속 깊은 차원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 원형적 기억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관계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에서 같은 문제를 되풀이합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엮일까? 라는 질문은 무의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무시를 경험한 이는 성인이 되어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상대에게 끌리곤 합니다. 그것은 불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재현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적 자각이 없다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단순히 반복될 뿐입니다. 이 패턴을 끊기 위해서는 나는 왜 이런 관계를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답은 언제나 현재가 아니라 무의식 속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 관계의 반복을 끊는 것은 무의식의 메아리를 의식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무의식과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듣고 나눕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무의식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현 시대의 가족이 함께 드라마를 보고 친구가 모여 영화를 이야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의 갈등과 욕망을 이야기라는 안전한 그릇에 담아내는 집단적 치유 과정입니다. 특히 동화나 설화 속 상징들은 어린아이의 무의식에 강력한 흔적을 남깁니다. 늑대, 마녀, 영웅 같은 인물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무의식의 그림자와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특정 이야기에 울고 웃는 이유는 무의식이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억, 음식, 공간, 관계, 이야기. 이들은 모두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의식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무대입니다. 무의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억을 왜곡하며 음식에 집착하고 공간에 휘둘리며 관계를 반복하고 이야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이해하면 기억을 새롭게 쓰고 음식을 즐겁게 나누며 공간을 치유의 장으로 만들고 관계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이야기를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예측 불가능성, 곧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무의식을 연구하며 우연이 단순한 사고나 혼돈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시성이라 불렀습니다. 공시성이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의미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래전 친구를 떠올리던 바로 그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 친구를 마주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이 현실과 교감한 순간일까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경험은 흔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길한 꿈을 꾸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징조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무의식이 현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때로는 우연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운명을 안내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삶의 대부분은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무심코 켜는 것, 불안할 때 커피를 찾는 것, 피곤할 때 자동적으로 단 음식을 찾는 것, 모두 무의식적 패턴의 결과입니다. 중독은 습관이 강화된 극단적 형태입니다. 알코올, 담배, 도박,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무의식적 결핍을 반복적으로 달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공부 중독, 일 중독이 흔한 이유는 무의식 속 불안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사람을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독은 무의식이 너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의식적 절제가 아니라 무의식적 욕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습관은 형태만 달리하며 끝없이 반복됩니다. 무의식과 시간 감각을 살펴봅시다. 의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이 구분을 무너뜨립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의 불안이 지금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공포가 동시에 무의식 속에서 현재를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언제나 현재의 심리적 시간을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들리는 나는 아직도 학생 같아, 내 안의 어린아이가 아직 울고 있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시간이 멈춰 있는 경험을 드러냅니다. 무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멈춘 시간을 흐르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언어와 표현을 통해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무의식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말없이 흐르는 긴장, 직장에서 회의 때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두려움과 억압이 지배하는 장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침묵이 금이다라는 속담이 오래 살아남은 것은 무의식 속의 갈등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는 집단적 습관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파괴적이기도 하고 치유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의식적 상처가 드러나고 또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의식이 휴식할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의 침묵을 두려움에서 선택한 것인지 혹은 성찰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무의식과 집단 축제, 의례를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축제와 의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무의식을 해방시키는 안전한 장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명절, 제사, 체육대회, 콘서트, 거리 응원 같은 장면은 모두 집단 무의식이 표출되는 무대입니다. 평소에는 억눌린 감정이 공동체의 리듬 속에서 폭발하고 의례적 행위는 개인을 넘어 집단의 상징적 결속을 강화합니다. 축제는 무의식을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사라진 사회는 무의식이 억눌려 병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축제가 살아있는 사회는 무의식이 순환하며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우연 속에서 드러나는 공시성, 습관과 중독으로 반복되는 무의식,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무의식, 침묵 속에 숨어있는 무의식, 그리고 축제와 의례로 해방되는 무의식. 이 모든 주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내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연을 미신으로만 보고 습관에 매몰되며 시간에 갇히고 침묵에 질식하고 축제를 소비적인 이벤트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자각할 때 우연은 메시지가 되고 습관은 변화로 이어지며 시간은 흐름을 되찾고 침묵은 성찰이 되며 축제는 치유가 됩니다. 무의식을 탐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존재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식보다 무의식에 훨씬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거나 웃는 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무의식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놀이에는 무의식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블록을 쌓으며 성을 짓고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이때 아이는 단순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을 서사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는 것도 단순한 오락 중독이 아니라 무의식이 안전하게 발산될 공간을 찾지 못해 가상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면 성적표보다 놀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기에 무의식이 말하는 진짜 언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누군가는 이를 회피하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한국 사회의 야근 문화, 과로사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제도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경제적 활동을 넘어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인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나는 일해야만 존재한다라는 강박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노동은 생존의 굴레가 아니라 창조와 의미의 장이 됩니다. 의학은 몸을 치료하지만 몸이 보내는 무의식의 신호는 종종 간과됩니다. 스트레스가 위장병, 두통, 불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이 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억압이 결국 화병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질병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병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몸은 무의식의 언어를 대신 말하는 통역자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약물과 수술만이 아니라 무의식과 대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억눌렀는지 자각할 때 몸도 치유의 길로 들어섭니다. 무의식과 기술 기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투영된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갖지 못한 힘을 기계에 부여했습니다. 로봇은 무의식 속 완전한 타자를 상징하며
인공지능은 무의식 속 전지적 존재의 욕망을 구현합니다. 사회에서 AI 챗봇과 대화를 나누는 이들이 감정을 이입하거나 가상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소비가 아니라 무의식의 관계와 위로를 기계적 상징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기계는 인간의 무의식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을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을 단순히 쇠퇴로 여깁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차원에서 노년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노년기는 억눌린 무의식이 다시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며 무시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은퇴 이후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후회와 불안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지혜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황혼-이혼, 노년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도 무의식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살아온 삶이 뒤늦게 청구서를 내미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년은 무의식을 가장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합해 인생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이 열리는 순간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단계가 됩니다. 아이의 놀이, 직장의 노동, 몸의 질병, 기술의 기계, 노년의 지혜.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얼굴입니다. 무의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이를 단순한 학생으로, 노동을 단순한 생계로, 질병을 단순한 고장으로,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노년을 단순한 쇠퇴로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자각할 때 우리는 아이 속에서 창조성을, 노동 속에서 의미를, 질병 속에서 메시지를, 기술 속에서 거울을, 노년 속에서 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또 다른 얼굴은 창의성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은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새벽에 갑자기 손이 멈추지 않고 달리듯 글을 써내려가거나 작곡가가 꿈속에서 선율을 듣고 곡을 완성하는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의식을 넘어 직접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시인 김수영이 시는 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준비되었을 때 불현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성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무의식과의 협력입니다. 무의식을 억누르면 창의성은 사라지고 무의식을 인정할 때 예술은 꽃을 피웁니다. 무의식과 여행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많은 이들이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단순한 휴식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행은 무의식이 의식의 새로운 풍경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라는 요청입니다. 여행지에서 사람들은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과감해지고 낯선 이와 쉽게 대화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일상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해외여행이 강렬하게 열망되는 이유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물리적 이동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의 해방입니다. 언어가 의식의 산물이라면 음악은 무의식의 직접적 언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선율과 리듬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정 음악을 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거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순간을.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공명을 얻는 이유도 단순한 멜로디나 안무 때문이 아닙니다. 무의식을 자극하는 반복적 리듬, 집단적 열광을 이끄는 비트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무의식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울할 때 밝은 음악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슬픈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 무의식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과 의복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단순히 날씨를 견디기 위해 입지 않습니다. 옷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특히 동양 사회에서 교복, 정장, 한복, 유니폼이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 집단 무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검은 정장을 입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안정과 통일성에 적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옷을 통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검은 옷을 입거나 자신감을 얻고 싶을 때 화려한 색을 선택하는 것은 의식적 패션이 아니라 무의식적 신호입니다. 무의식과 휴식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피로를 통해 멈추라고 외칩니다. 수면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무의식의 무대입니다. 꿈은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상징적 연극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잠을 줄이고 피로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의 과로, 문화, 수면 부족. 이는 무의식이 의식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음에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번아웃과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다시 숨을 쉬고 자아가 치유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무의식을 존중하지 않는 휴식은 피로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붙든 채 억지로 쉬는 것은 의식의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기에 무의식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무의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5가지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영감의 순간, 여행의 해방, 음악의 언어, 옷의 상징, 휴식의 본질. 이들은 모두 무의식이 우리 삶 속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통로입니다. 무의식을 외면하면 영감은 오지 않고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되며 음악은 배경소음이 되고 패션은 허영이 되며 휴식은 도피로 끝납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자각할 때 우리는 예술을 창조하고 여행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며 음악으로 치유받고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휴식으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진로와 사랑, 소비 습관 같은 일상의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그 여정은 결국 인간 전체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운명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붙잡았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재를 관통하는 물음입니다. 무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선택, 나의 욕망, 나의 두려움 속에 나 아닌 것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모의 그림자, 사회의 기대, 역사와 문화의 무게,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흐름이 내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자각하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굴레가 아니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무의식을 억누르면 그림자가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빛과 어우러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진로 앞에 섰을 때 이 선택은 정말 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사랑을 시작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아니면 내 무의식을 투사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소비를 할 때 나는 물건을 사는가? 아니면 무의식의 상징을 사는가? 라고 성찰하십시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순간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무의식은 결코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무의식은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혼란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결국 더 온전한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 무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무의식을 껴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의식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는 때로는 폭풍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미지의 괴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 속에는 진주도 있습니다. 그 진주는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존재의 고유한 빛입니다. 그 빛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바닷속으로 잠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의식을 마주하는 순간은 두렵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더 창조적이며 더 깊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울림이 여러분 안에서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것과 화해하며 그것을 빛으로 바꿔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